네, 원영석의 진실정치 원영석입니다. 예, 오늘은 특별하게 LA 현장에서 국제정치외교협회 총재, 그리고 국제정치문제연구소 대표이신 해리 앤 리 이한범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오늘 제가 반갑습니다. 네.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뵙는 건 사실 그 전에 이제 그 취재 현장에서 몇 번 아, 있었죠. 그럼, 예, 네, 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박사님 만나서 반갑고요. 지금 한미 동맹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말이 많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구속까지 됐고 지금 헌재에서 이제 탄핵에 대한 그런 판결을 이제 내리는데 보수 진영 그리고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비상계엄령은 선포할 만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이슈이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있는 한 민주주의는 뿌리내릴 수 없다고 보거든요. 박사님은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네, 아니고요. 대한민국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인가 또는 비민주주의인가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는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리더십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정치적인 구조적 모순이 지금 전 국민을 절망시켰고 또 국민을 절망시켰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 국제사회에서 지금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한반도의 위상을 몰락시키고 있다는 거. 네, 이거가 제일 중요한 우리 한반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의 이 디딤돌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소위 민주 정치 체제를 회복시키는 방법이다. 또 미국 정책 기반 팀들도 현재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으로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이 이러한 혼란으로부터 정상화로 옮겨지는 걸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문제는 외부의 간섭 없이 우리 내부 자체의 한국 정치력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 개입 이런 걸 떠나서 한국이 스스로 그렇죠, 해결해야 그렇죠. 되는 네, 문제다. 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통치하는 데 있어서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네, 왔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약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은 게 좀 아웃사이더 정치인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45대 대통령 때 굉장히 정적도 많았고 그리고 측근들의 배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측근들이 이렇게 등을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기반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되신 게 아닌지 좀 약간 그런 것도 저희가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정치적인 기반이 없었던 거, 이거는 하나도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문제는 본인이 26년간의 검사 생활을 통해서 국가 간의 정립이 안 돼 있었고, 애국심이 첫째, 절대로 자기 철학으로 정립을 못했기 때문에 일종의 그 행정가로서의 2년 동안의 통치 기반이 형성이 돼 있었을 뿐이지 대통령으로서의 그거 해야 될 정치적 어떤 조직, 정치적 비헤이버리티, 정치적 조직의 극대화 이거를 첫째 인사 정책에서 실패를 했던 네, 겁니다. 제가 볼 때 한동훈이라는 사람 정도를 갑자기 법무부 장관에 앉혔다가 그 다음에 또 당 대표를 시켰다가 이런 이 바보도 해서는 안 되는 인사 정책을 결국 구현하다가 네, 이렇게 해보니까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오판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정치적 그 능력 결여, 또 정치 조직에 대한 상식 부족, 그다음에 정치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지 국가와 민족에게 덕이 되고 보탬이 되고 더 발전되고 하는 걸 이 사람은 검사를 외에는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주체적 어떤 정치 행태를 행사할 수 없는 입장인 걸 윤석열은 갈파하고 절대로 인사정책에서 그를 그렇게 기용해서는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취임을 해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해왔던 인사정책 전체가 네. 이렇게 되니까 99% 실패를 했다. 이것이 통치권자로서 제일 중요한 게 인사정책인데 인사정책에서부터 실패를 했고 누구를 어떤 적소에 어떤 위치에 등용하는 것이 국가 발전과 세계 정치 밸런스 시트를 컨트롤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민생 문제하고 직결되는 이 정치적 행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그 정치 경영 철학을 인식 못했고 공부를 안 했고 하는 데서 온 시대착오적 상황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금 제가 어떤 유튜버가 지적한 걸 봤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공석이 되어진 게 대통령이 지금 없어졌죠. 국무총리 없어졌죠. 뭐 이래가지고 이 대행 없어진 최성목 경제부총리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이죠. 대행도 지금 또 뭐 탄핵당했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벌써 세는 걸 보니까 18개인가 19개인가. 대한민국은 말하자면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정부가 없는 정부가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북한의 어떤 잘못된 오판이 그들로 하여금 소위 무력 침략이라는 야욕을 행사하면은 지금은 그거를 제어하고 같이 공격을 해서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무정부 상태의 대한민국.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지금 그렇죠.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체제는 존재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이 위기는 5천만의 생존 문제하고 직결되고 그리고 미래 젊은 세대들과 그다음에 이 민족을 끌고 간 우리 국민들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1시간이라도 빨리 이 문제는 타결을 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런 인사 문제도 많고 한 건 사실이고, 사실 트럼프도 보면 첫 번째 인사 임기 때 굉장히 인사 실수가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아마추어적인 그런 실수라고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진영에서도 의아해하고 이건 좀 아니지 생각하다가 부정선거를 언급을 했거든요. 계엄군을 중앙선관위에도 이렇게 계엄군을 보내면서 거기서 이제 지지가 결집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국힘 쪽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계속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2020년 선거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거대 야당, 예를 들어서 그 부정선거 때문에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거의 3분의 2 가까이 들어가서 국정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이 원흉은 부정선거에 있다, 그렇게 지금 윤 대통령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 자체가 잘못되어진 거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원 기자께서 질문하신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진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셨다면은 이미 선포하기 전에 실패한 비상계엄입니다. 처음부터.
네. 그가 정치 경험이 있었고 국가와 민족을 생각을 했고 국민의 안전을 생각을 했으면은 이미 비상계엄 선포를 하기 이전에 이걸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 차원에서의 준비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여건을 다 준비를 해서 완전히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를 내놓고 2시간 만에 취소해버린 대통령은 이 민주주의적인 정치 체제가 만들어진 일에 대한민국도 원처음인 건 물론이지만 세계 어느 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없었던 이 정치 행태입니다, 이게. 그럼 왜 2시간 만에 취소할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가? 이거는 지금 왕 기자께서 지적하신 부정선거에 대한 무슨 데이터가 있었다. 또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대통령으로서의 절대절명의 통치권자로서의 국가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랬다. 그랬다면 참 좋은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대통령이 형무소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직 그 입증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또 이것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물증을 내놓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을 보좌했던 소위 정책팀들의 임무인데 지금 그걸 임무를 해결했거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팀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그런 다큐멘터리도 네. 많이 있고 제 유튜브 채널에도 이렇게 올라 있고 하는데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부정선거 이렇게 그 고소도 했고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들이나 자료들을 보면은 그걸로도 이렇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미 부정선거 그리고 한국이 아마 잠깐 저희가 이제 카메라 촬영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그 2020년 예를 들면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항에서 이렇게 그 대한항공 여객기에 부정표가 가득 실린 그런 뉴스도 여기 프로젝트 베리타스 공신력 있는 프로젝트 베리타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한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후에 중국 정부까지 이렇게 그 부정선거에 이렇게 개입돼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만약에 부정선거가 정말 그냥 음모론이라면은 이렇게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하지 않고 탄핵 반대 시위도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큰 규모로 뭐 100만 명씩 모여서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국인들도 계속 의심스럽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또 선관위가 50년 이상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고 국정원 감사도 안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원 조사도 안 받고 그리고 자기네들 스스로는 보안이 만점이라고 그러는데 국정원에서 했을 때는 30점 수준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시원하게 해답을 내놓지 못했거든요. 선관위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끓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이 부정선거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간에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선관위에서 확실하게 감사를 100% 떳떳하게 받거나 그렇지 않다면은 이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정치 외교의 처절한 실패입니다. 이 애리조나의 칼기에 실려온 이 대포용지들이 네. 오기 전에 대통령이 외교를 알았더라면은 한미 관계의 주요한 정치 현안에 대한 프라이어리티를 알았더라면은 미국 정부하고 의논했어야 됩니다. 미국 정부의 이 칼기를 상륙시키기 전에 이러한 투표 용지가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미 정부와 우리 정부가 함께 해서 이 선거 부정에 대한 문제를 척결하는 스페셜 위원회를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이런 행태를 함께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의원드립니다 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의논을 했거나 아니면 외무부 장관을 시켜서 어떤 그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 가지고 먼저 의논을 해서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 사전에 미국하고 어떤 협력 관계, 외교적 협상 관계를 만들어 놓고 애리조나에 비행기가 들어와서 이 문제를 미국 정부와 같이 의논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코리안 에어라인에 그걸 실어가지고 여기를 와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이 정책적인 처리 방법. 네. 이거는 아주 원시적이었고 정치를 모르는 어린애들이 하는 장난보다도 더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비화가 되고 있고 어떤 처리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지금도 나오질 않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트럼프는 이미 좀 지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후속 보도가 나오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에poch 타임스의 자시아 필립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그 후속 취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기관들의 방해도 많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근데 그러면 박사님께서 지금 그 보실 때 제가 질문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 네. 지금 그 선관위에 한국의 선관위에서 그 99명 중국인 해커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체포돼 가지고 아까 뭐 오키나와 뭐 일반 교도소에도 이렇게 투옥되고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뭐 미국에도 이렇게 오고 뭐 시카고에도 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박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선까지만 좀 어느 정도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그 문제는 미국이 아시아 정책에 대한 닥트린을 만들어서 인도 태평양 시대의 개막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지 않고서는 태평양을 중국에게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 하는 정책이 입안이 된 이래 아직 한 번도 외교적 그 정책 문제에 중국으로부터 그 당했던 피해 네.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저번에 바이든 정부에게 지난번 선거에서 패배했던 것도 이러한 음모 때문에 자기가 그 패배했던 네. 이 아픔 이거를 꼭 해결하겠다 하는 지금 강한 의지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 해커들의 범인들을 오키나와 군사기지에 그대로 지금 구속시켜 놓고 있는 거 그리고 수사를 진행시키도록 명령을 한 거 자체는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중국이 이 해킹하는 이 선거 부정 방법을 또 미국이나 한국 외에 전 세계에 또 써먹을는지도 모르고 또 전파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 그 민주주의 선거 체제라는 건 잘못되면 없어질 위기도 있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는 지금 치료 기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키나와에서 미국으로 데려온 핵화 중국 전문가들에 대한 이 처리 문제는 앞으로 더욱 깊게 미국 정부가 인발부를 해서 네. 끝까지 이걸 파고 들어가서 해결하려고 할 거고 이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중국하고 연계되어 있는 한국 정치 그룹 예를 들어서 그 이재명 일당의 그 악랄한 정치 그룹들이 전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애국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 오다에 따라서 내화부동하고 있고 이 국가를 완전히 반토막 내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해결이 되는 것도 이런 핵카들의 음모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배경 삼아 가지고 자기네들은 우리 한국의 윤석열 팀을 얼마든지 공격해서 침략할 수 있다 하는 지금 망상에 빠져 있거든요. 그걸 못하려면 한시라도 빨리 이 핵카드 문제가 선거 부정 행위를 이렇게 했다 하는 소위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발표하는 그 사실 진실의 발표
이루어짐으로써 중국도 더 이상 이 핵화 정책이나 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돼야만 아시아의 정치 문제, 외교 문제, 군사 문제, 경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이 걸려가지고 항상 부작용적 정치 행태가 계속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한국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이 뉴스를 계속 이렇게 뭐 가짜 뉴스 치부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팩트가 이게 팩트라는 거죠. 그왕 기자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가짜 뉴스 취급하는 그 언론들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 가짜 뉴스다 뭐다 하고 얘기를 하면은 우선 독자들이 자기네 그 언론 기능에 대한 무슨 크레딧을 줄까 예. 봐서 지금 그 장사꾼적 마음으로 그러는 거지. 그들이 올바른 정치관, 올바른 사회관,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언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도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예. 네. 박사님 보실 때 지금 미국도 전문가고 미국 정치 한국 전문가신데 미국하고 한국하고 굉장히 이게 흡사하게 돌아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정치가 네. 언론까지 보면은 미국 이제 트럼프 시대 전부터 아마 박사님께서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부시 뭐 그전에 레건 때도 항상 이렇게 언론들을 보면은 좌편향적이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 보면.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득권 그런 레거시 미디어가 보수 성향이었다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좌성향으로 확 틀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한국의 레거시 미디어들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안티 정서가 팽배한 그런 논조로 일관하다가 최근에 조선일보가 좀 조금 바뀌긴 했는데 뭐 동아일보도 조금씩 바뀌고 있고 하는데 부정선거라는 이슈도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언급했고 한국도 지금 그렇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 흡사한 게 많은지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렇게 미국이 좀 개입하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사님? 너무 그 비슷하다는 생각이 문제에 들거든요. 대해서는 하버드 대학의 그 윌리엄 트럭 교수가 그 지적을 했는데요. 네, 자본주의 사회 구조의 사회적 갈등 요인이 좌파 신문으로 하여금 없는 팩트를 있는 팩트처럼 네, 위장하는 그런 위장해서 사회 파괴를 현혹시키려는 그런 전략을 시작한 게 벌써 15년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그 공황기를 가졌다가 15년 전부터 지금 계속 진보되고 있는 네, 행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좌파 언론들의 이 허구성 때문에 민주주의적인 제도의 파괴 현상이 올는지도 모른다 하고 예고한 일이 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좌파 언론의 그 문제라는 거 이거는 아마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 정치 제도, 정치 이 시스템이 운영되는 동안에는 영원히 계속될 거다. 예. 좌에는 우에는 우를 향해서 공격하고 싶어하는 심리적 속성이 있는 거고 또 우는 좌를 향해서 공격하고 싶어하는 심리적 속성이 있는 한 우리 인류가 존재하고 사회가 존재하고 이 사회주의가 존재하고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네. 되어져 나가는 그 사회적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예. 있습니다. 저는 이제 특이한 게 이제 트럼프가 그래도 인기가 많았던 게 언론들이 다 싫어했잖아요. 네. 솔직히 트럼프에 대한 문제점도 뭐 개인적인 문제점도 있었지만 트럼프가 그래도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볼 때 이제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소셜 미디어 그리고 대한 언론 그런 그 팍스 뉴스도 있지만 대한 언론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면서 트럼프가 모든 레거시 미디어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고 보고 2016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한국도 그런데 이런 레거시 미디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 쪽의 보수 진영은 전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고 뭐 스카이데일리라든지 이런 대한 언론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게 너무 좀 그 언론의 생태계까지 좀 비슷해지는 게
한국하고 지금 미국만 이렇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세요? 이거는 이런 한국하고 미국만 이렇지 다른 예.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하는 도중에 그 총을 맞아가지고서 예. 귀에서 피를 흘린 사건 네. 있잖아요. 그 시간까지는 미국 국민들의 동의나 미국 국민들의 그 지지나 이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22%가 더 많았다고 모 대학 정치학과는 그 네. 발표안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총을 맞고 나서 귀에 피를 닦아가면서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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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고 외쳤을 네. 때 대단하죠. 그의 참모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네. 하나님이 그의 귀를 만드셔서 말하자면 그 총알이 머리를 뚫고 나면 죽을 걸 네. 살려놓으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막아. 모두 그 말 한마디에 그날부터 이 트럼프의 대중적 관심, 대중적 인기, 대중적 지지가 갑자기 반등이 된 겁니다. 네.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트럼프는 절대 이번에 당선될 수가 없었어요. 네. 신이 그를 보호한다. 네. 그러니까 아메리카 웰 신으로부터 트럼프를 시켜내지 미국이 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대중 심리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선동이 결국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내는 그 리소스를 제공을 한 것이다. 네. 이것이 이 대중 심리를 읽을 줄 알고 컨트롤할 줄 아는 새로운 통치 리더십은 새로운 통치 철학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가능성을 이번에 그 만들어준 사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그 윤석열 사건의 핵심 요인을 옹 기자님하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 국민적 신뢰와 국민적 지지 기반이 트럼프는 원 기자가 좀 미국 정치 시스템하고 한국 정치 시스템하고 이 흐름이 또 그 저 스펙트럼이 비슷해 가고 있지 네.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이 하나님이 함께 신이 섭리하고 역사에서 트럼프를 살려냈다. 네. 미국을 살려내려고 트럼프를 시켜서 이렇게 한 그 신의 뜻 이러는 게 이 대중 심리에 어마어마한 그 힘을 만들어내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은 대중들이 트럼프를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했던 것처럼 지금 어떤 운명이나 국민이나 국가가 그를 좀 트럼프처럼 만들어놓은 이런 어떤 그 상징 조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는 완전히 전부 상징 조작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원 기자님 회사가 아니고 다른 어떤 그 유튜버 하시는 분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12월 4일 날 밤에 윤석열 관저에 뭡니까 공수처 수사관들이 들이닥쳐서 네. 체포를 해가려고 그럴 때 거기에 그 일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오선 윤상현 의원? 윤상현이 왔다 갔다 예.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요 국회의사당에 여의도에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국회의사당은 있는데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국회의원이 300명이라고 그러지 이것들이 월급 타먹는 버러지들이지 국가와 민족 앞에 자기 생명 내줄 수 있는 애국심 있는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 없어요. 이래서 이번 사건이 터진 겁니다. 한 사람만 있었으면 절대 이런 현역 대통령이 연무소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이런 그렇죠. 세계적인 이 부끄러운 역사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윤상현이 그날 그 관저 앞에서 왔다 갔다 하기만 했지.
네, 막지는 애국심을 않다. 발휘한 일이 없어요. 네. 그에게 애국심이 있었더라면은 그 자리에서 대통령 체포하려면은 우선 나부터 체포해라 하고 옷을 벗고 예를 들어서 자살 소송을 벌였다든가 또 전 국민들을 향해서 그 자리에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피를 흘리면서라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 디테일한 애국심을 표현을 했다든가 했으면 전 국민들이요 12월 4일 밤인가 엄청나게 추운 그 밤에 한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생명까지 내던지려고 그래, 그러는 거는 윤 대통령이 옳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네. 하는 대중 심리만 좀 형성이 됐더라면은 그날 전 국민이 그 다음날 잠에서 깨서 다 새벽에 다 광화문으로 시청 앞으로 나와서 이 국민 저항 운동이 벌어져 가지고 이 문제 해결됩니다. 이재명이 그로 다 딱굴로 구속시켜 놓고서 새로운 우리 공화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윤상현이 되는 국회의원이 애국심이 뭔지를 모른다. 현실 정치의 상징 조작이 뭔지를 모른다.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정치적 비헤이블티가 뭔지를 모른다. 이것이 전체 300명 야당은 뭐 그런 거 안 하겠죠. 하라고 그래도. 그럼 같은 당인 여당 의원들은 최소한도 그러한 준비적 애국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없다. 근데 미국은 아직도 합의에 의한 상하 의원들의 그런 프로모션이 가끔은 일어나는 민주주의의 그 쇼를 우리는 보면서 살고 있고 또 민주주의가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성장하고 잘하고 진보하는 게 아니라 지금 퇴보하고 있다. 동토공화국처럼 꽝꽝 얼어붙어 있다. 그래서 어떤 그 기능, 역할, 또 가능성 이걸 향해서 지금 온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불안감만 가득해 있지. 어떻게 풀어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은 전체적 공감대는 형성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애국 시민 또는 애국 단체 또는 애국적 의지를 가진 분이 곧 나올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른쪽 귀에 이렇게 총알이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미국 국민들이 그렇죠. 열광했고 사실 일론 머스크도 그래서 공식 지지하고 네, 뭐 하루에 100만 불씩 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경합주에서 이렇게 그 청원 운동, 서명 운동에 동참하면은 그리고 뭐 마크 저커버그도 뭐 감동했다고 그러고 페이스북 메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탄핵 상황에서 생존하시려면 그런 비슷한 하나님의 그런 기적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그런 말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기적이 없으시다면은 전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죠. 아까 저희가 이제 중국인 해커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스카이데일리가 뭐 그런 얘기가 들려요. 너무 앞서서 보도했다. 이게 원래 사실은 기밀인데 이게 폭로가 되면서 조금 그 D라는 예를 들어서 중국이 배우고 있었다면 부정선거 D라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겪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해커 이슈가 굉장히 큰데 이게 그냥 표면화가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예를 들어서요. 뭐 어떻게 전개될 것 같은지 박사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강사님은 조금 더 전개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그랬죠? 스카이데일리에서 스카이데일리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 미국이 이번 이 해커 사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는 일단 민주주의 체제의 현실성을 인정받아서 중국하고 정면 대결을 해서 시진핑 트럼프 미팅에서 완전히 중국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비밀리 작전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민주주의 대 사회주의인 중국과 미국의 어떤 의미에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에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죠?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가 애국심이 있었고 생각할 줄 아는 어떤 사고 능력이 있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민주 체제인 우리 측에 더 유리할 것인가를 분석하고 생각하는 지혜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돕는 의미에서는 그걸 당분간 보도를 자제하고 좀 참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특정 이 언론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만 앞세워 가지고 국가의 베네핏이 어떤 게 우선이냐 하는 애국심이었기 때문에 난 그 저질러놓은 간단한 의미에서의 뭐 나쁜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나 실수였다. 그거는 미국이 어떤 그 수사의 결론이나 또는 수사의 방향을 딱 정해서 발표할 때까지는 기다려 줬어야 되는데 먼저 그걸 보도하는 게 지금 이 문제 해결의 어떤 키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더 문제를 악화시켜놨다 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중국은 더그 핵카드를 보호하고 핵카드를 문제를 이 숨기는 문제에 더 전략적으로 지금 정책팀에서 걔들을 보호하려고 좀 대들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싸움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그 말씀 들으니까 스카이데일리 그 보도함으로써 약간 작전 차질 이게 좀 있을 수 있었다는 말로도 좀 들리고요. 좀 그렇죠. 이게 또 언론 입장에서는 이걸 또 알아가지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만약에 애국적인 차원을 생각했었다면 좀 더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홀드할 거는 홀드했으면 더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기 결국에 그러면 헌재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그 헌법재판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헌재의 기능을 다 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면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헌재 재판관이라는 친구들이 어떤 그 여성 그 판사 하나는 그 윤석열 구속영장 그 발급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그냥 무조건 열 몇 자로 구속 사유를 밝혀가지고 그 영장 발급을 했잖아요. 박은경 의원. 그럼 그 여자 판사라는 아이는 이게 뭔지 모르고 한 겁니다. 자기가 판사로서의 오우조리티, 판사로서의 권위, 판사로서의 권리 이걸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의 조직에서 오다한 방법대로 움직였지. 그 판사라는 어리석은 여자가 국가가 뭔지, 조국이 뭔지, 내가 해야 될 애국심이 뭔지 이런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영장을 발급을 했다고 나는 판단을 하거든요. 정적 제거하듯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헌법재판관들의 의지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을 하는 마지막 민주주의의 소위 그 보루가 판사들의 결정 아닙니까? 이게 그들의 의지와 법적 원칙 원리에 의해서 판단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머리를 조종하고 있는 조직들이 오더하는 방향대로 움직여 가기 때문에 좀 제가 판단할 때 이재명, 정청래, 박지원이 이건 참 제가 이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박지원이라는 참 못된 인간을 한 3개월 가르친 일이 있거든요. 그 가르치기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한데 이 인간들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수법에 따라서 판사들이 또 판사를 조정하는 팀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자님 질문하신 헌법재판관들의 그 저주문 이거는 절대로 올바른 방향에서 현실화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도 없다.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조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총을 맞아서 귀에 피를 흘리니까 그리고 화이트로 외치니까 그냥 미국 국민들이 호응을 했듯이 감동했죠. 다행히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있던 우리
2030 세대들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네. 거. 이러다 보니까 저도요 이 나이 먹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4.19 혁명을 하던 날 새벽에 뭣도 모르고 뛰어나갔거든요. 나오라고 그래서. 그러고 하다 보니까 자유당 당사 앞에서 내 동료들 여학생들이 총에 맞아가지고 이제 골이 터져서 이 골이 막 터져 나가는 걸 보니까 그때부터는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는 걸로 외치면서 3박 4일을 밥을 못 먹으면서도 저 울지로고리 자유당 저 청와대를 막 뛰어다니면서 저희는 경찰들 M16 총을 맞아 총으로 이 대머리 이 허리판을 맞아가지고서 지금도 비가 오거나 날이 좀 이상하면 여기가 아파요. 허리가. 그래서 난 내 민족의 자유를 잡기 위해서 투쟁하다 얻어맞은 영광의 상처이기 때문에 이거 괜찮다고 지금까지 나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2030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떤 인식 체계와 애국심으로 무장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제대로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체제가 형성이 돼 나갈 것이다. 네. 그러니까 계몽에는 성공한 거네요. 그렇죠. 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서 역사의 새로운 이슈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그 귀에 총 맞았던 거처럼 우리 2030 세대들이 누군가가 총에 맞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하면 그날로 대한민국은 뒤집어진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좀 일어나기를 바라는. 아니 일어나길 바라는 건 그건 좀 문제지만 일어날 수도 있다.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도 끓고 있는 민족의 피, 이 열정이 그대로 뭡니까 이거 머무르져 주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너무나 강하면 헌재도 자기네들이 원래 원했던 대로 그렇게 그 판결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 지금 그러니까 헌재의 문제는 이재명하고 정청래 팀에서는 헌재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끝났다. 네. 이 정권 우리 거다. 하고 저 마스터 플랜 다 짰을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누가 국무총리고 누가 무슨 장관이고 누가 다 지금 내각까지 구성했을 예, 거예요. 아마 작년에 짜놓지 않았나. 예. 것 같은데. 전 그거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예, 전 그렇게 봅니다. 예. 트럼프가 이제 그분에서 이렇게 치적을 보면은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한 걸 스스로 많이 이렇게 큰 치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하라고 가면은 사진이 크게 벽에 걸려 있고 그 집무실에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또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박사님께서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어떤 딜이 그동안에 딜은 없었거든요. 딜은 다 깨졌는데 이번에는 어떤 원 기자님 저하고 인터뷰하시면서 오늘 특종을 하시는데 자꾸 제가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이미 네. 그들은 벌써 만난 것보다 더 많은 합의를 이뤄냈어요. 네. 김정은이 원하는 거를 트럼프가 다 받아들였어요. 네. 원산에다가 트럼프 호텔 같은 호텔을 지어달라 하고 얘기하고 오케이 내가 짓겠다 하고 이미 승낙을 했습니다.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설치하라. 오케이. 그럼 우리는 대사관을 뉴욕에다 설치를 해야 되느냐, 워싱턴에다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고 김정은이가 물으니까 그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리가 대사관 설치하는 거 건물까지도 꼼꼼히 해주겠다. 예. 그렇게 지금 기본 사항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만났을 때는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줄 테니까 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나하고 만난 이래 지금까지 7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트럼프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런지 서로 운원하면 될 문제 아니겠는가? 네. 거기까지 지금 얘기가 진전이 됐습니다. 아마 이건 왕 기자님 같은 분들이 하고 있는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나간 일이 없을 네. 겁니다. 저희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그걸 보고 그래서 그건 미국 공화당 정책팀에서 좀 그 대비를 하고 있고 네. 그러면 또 뭐를 주고 뭐를 뺏어올 거냐 하는 이제 세컨 팔레시가 지금 준비되고 있으니까 그거가 서로 만나기 전에 사인이 이루어지면은 베이징에서 트럼프 시진핑 회담 끝나고 한국에 왔다가 한국에 가는 길에서 평양에 가서 김정은이를 만나고 사인을 할런지 아니면 넥스트 스테이지로 미룰런지 그건 아직은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그럴 가능성도 지금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북 문제도 좀 트럼프 대통령 계산에는 동남북 아시아존에 대한 미 정책을 펴나가고 태평양 확보를 통한 미국의 정책을 강화하려면은 일단은 북한의 ICBM 문제가 제일 먼저. 걸림돌이고 그다음에 한반도의 주둔군 문제 네. 와 또 이 경비 문제 이것까지가 이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 정책이 좀 수립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반도의 정치적 위험이 금년 중에 어떤 기본적인 타결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박사님께서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국힘당이 좀 더 미국하고 공조가 잘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더 맞다고 보십니까? 너무 상식적인. 절대적으로 국힘당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네. 미국 정부를 정치를 컨트롤하고 있는 그 국제전략문제연구소나 네. 또 태평양 정치연구소나 이런 데가 이제 서플라이 해주는 정책 아이디어를 받는 그 정부 기관이 펜타곤 이전에 그 프로세스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다 지금 원 기자님 말씀하시는 방향의 한반도 정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 6월, 7월 그 정도는 어떤 마스터 플랜이 표면화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 그리고 많은 정보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한 인터뷰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남 기자님하고 이게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오히려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